이제 오늘이 마지막 두 강이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두 강의 제목은 사물의 본질은 자유다. 여기서 사물이라면 원칙적으로 이제 물질 세계를 포함해서 정신 세계, 물질 세계, 인간 세계 다 본질은 자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이제 결론으로 불교와 과학의 결론으로 과학시대의 종교가 불교라는 것을 요약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은 물질 현상이라고 보겠는데 거기에는 생명현상도 자연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물질 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본질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깨달음 또는 현대과학이 이해하고 있는 물질 현상의 근본은 자유, 프리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불교의 연기론에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탐욕, 집착, 무지로부터의 해탈이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데 있고, 그것은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주 전체에서 뭘 떼낼 거라든지 불편한 거라든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주가 한 생명체라는 확신이 깨달음이지 않을까? 또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중생이 추구해야 할 공동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작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것을 해소해버리면 작은 것은 다 해결되는 거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다 또는 법이다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교에서는 도라고 했으며 인도 철학에서는 또 범아 이래야 할 때 범이겠죠. 어떤 이제 유신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자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관념에서조차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열반경이나 금강경 등에서는 살불살조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초심자에게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 이런 정신이 아니면 궁극적 자유는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계로 돌아와서 자연계에서 도대체 자유화는 뭘 의미하냐? 자연현상에는 비가역성, 그러니까 거꾸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성질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쩌면 인류가 가정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시간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가 다르지 그러면 어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시간이 흐른다는 생각. 만일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혼란이 생길 겁니다. 시간이 흘렀나? 뭐 되돌아가면 되는 건데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의 그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물리학에서 특히 모든 현상을 곰곰이 따져보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지 거꾸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어쩌면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19세기 독일의 클라우지우스라는 그런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개념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시간의 흐름과 대칭이랄까 또는 부합되는 그런 개념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엔트로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그 에너지라는 개념에서 EN을 따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의 변형, 바뀐다, 변화한다 그런 뜻으로
트로피를 따와서 합쳐서 엔트로피라는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뒤로 거꾸로 안 가는 현상은 뭐 늘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 몇 가지 그냥 물리적인 현상 한번 봤는데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시위를 떠난 화살도 되돌릴 수 없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뒤로 못 가는 것을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얘기죠. 근데 뭐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가 이런 현상이다 보면 돼요. 풍선이 딱 터진 거라든지 깨진 그릇 이런 것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 저절로 원상복구 안 됩니다. 또 이제 생명으로 오면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됐다가 또 어미닭이 되고 나중에 죽는 거 이런 것이 거꾸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TV에서는 가끔 이런 거 보여주죠. 못 돌아가는 것 자체를 엔트로피. 그렇죠. 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증가만 하지 감소를 안 한다.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필름을 자꾸 거꾸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 인위적으로. 그래서 할머니가 갑자기 젊어졌다가 어려졌다가 자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려볼 뿐이지 자연계에서 있는 일은 아니죠. 또 이제 이런 생명 말고도 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건 잘 아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아니라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래 그 더운 물이 갑자기 우리 이혼하자 그러고 찬물하고 뜨거운 물로 탁 갈라지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게.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엔트로피 계산하면 찬물, 더운 물이 따로 있을 때의 엔트로피 두 개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섞어서 더운 물의 엔트로피 계산하면 더운 물이 엔트로피가 더 많아요. 그 시험 문제 냅니다, 저는. 연력학 가르칠 때. 예. 엔트로피 정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계산하죠. 왜 더 많아요? 그게 에너지가 그게 있잖아. 아니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열이 있잖아. 아니 에너지는 합쳐지지 그냥. 작은 에너지, 큰 에너지 합쳐져서 에너지는 불변인데 네. 그거를 구성하는 구성 입자들의 자유도가 훨씬 더 자유롭게 돼서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은 자유도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차가운 것은 자유도가 작은 거예요. 합치면 중간이면은 그 합친 거하고 똑같겠죠. 똑같지 않고 자유도가 더 많아집니다. 커져요. 그럼 큰 것 쪽으로 더 항상 그렇게만 가지 네. 거꾸로는 안 돌아가요. 큰 쪽으로. 네, 엔트로피가 큰 쪽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는데 어쩌면 우주의 엔트로피가 지금 커져서 그런지 몰라요. 우리 그런 거를 이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빅뱅이라고 조그만 그 에너지 무지하게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가 빵 터져서 지금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팽창하면 자유도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 아마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섞을 때도 이 부피가 따로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합치면은 부피가 커지죠. 쉽게 얘기하면 분자들이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가 양쪽 분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죠? 지금 계산은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합치면 에너지가 변하진 않아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합치면. 그런데 개 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합쳐져서. 부피가 커졌잖아요. 부피가.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 번 된 것은 절대로 부자연스러운 대로 돌아가려고 안 해요. 혹시 아까 차가운 물이 저기 작다는 거는 에너지가 작은 거죠. 더 응축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뭐가 작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더 작다고 그랬잖아요. 네, 온도가 낮으면 같은 볼륨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으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속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보다는. 진짜로 뜨거워져서 날아가면 무지하게 자유스럽죠. 그죠? 물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냥 기체로 다니니까. 기체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자유도가 더 높다고. 뜨거운 물 쪽으로 가면은 그런 자기가 우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훨씬 더 많아져요. 차가운 물은 이제 얼어운 물로 될 가능성이. 왜 차가운 물은 그 에너지 찾아갈 수 있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그 개수가 그 경홀수가 작아지고.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자유로운 건 아예 그냥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어쨌든 궁금한 것은 왜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합치는데 이건 알겠어요. 차가운 물이 조금 엔트로피가 작을 것이다. 네? 뜨거운 물이 엔트로피가 클 것이다. 물론 에너지도 크지만. 근데 합치면은 왜 전체 에너지가 원래 합친 것보다 더 커지냐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 물의 엔트로피가 따로따로 있을 때의 엔트로피 합보다 더 커진다. 이건 아주 유명한 그 예시예요. 엔트로피 계산할 때. 어쨌든 여기 보면 뭐 그 재미난 예가 많아요. 잉크방울이 물에 떨어지면 쫙 퍼지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상상으로라도 어느 순간 우리 여기가 싫다. 우리 모여서 원래 고향으로 가자 그러고 탁 잉크방울로 튀어오는 일을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가능해야 되거든요. 거꾸로가 가능하다는. 절대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 번 자유를 준 것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유를 안 주려고 그러나 봐요. 한 번 자유를 주고 나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방입니다. 그게.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 잘 아는 열 에너지 같은 거 뜨거운 데서 낮은 쪽으로만 왜 에너지가 자꾸 흐르지? 그러니까 차가운 데도 에너지가 있어요. 있기는. 에너지 양이 작지. 근데 차가운 데서 높은 데로는 왜 안 가고 높은 에너지 상태, 뜨거운 데서 낮은 에너지 상태, 즉 차가운 데로만 에너지가 흐르지? 개개의 입자 이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게 확률이다 그래요. 개별 입자는요. 쥐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합치면은 막 하다가 뜨거운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요. 차가운 놈에.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확률적으로. 아주 개별 특이한 경우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이런 것도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이 박스 같은 거 뭘 이렇게 해서 밀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쑥 민다고 그래봐요. 그럼 내가 이게 툭 치면 밀면은 처음에 이게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다가 정지하죠? 왜 정지하죠? 요 면 사이에 마찰이 있어서 마찰이 있다는 것은 처음에 이게 에너지가 내가 줬잖아요. 100이라는 에너지 줬는데 저기서 탁 섰어요. 에너지가 제로가 됐어요. 그 100이라는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 여기 상자하고 여기 마루하고 사이에 그 분자 사이에 열이 생긴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에너지가 다 가버렸어요. 일단 열로 흩어진 에너지는 절대로 모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에너지가 존재는 하는데 다 요 분자 레벨로 에너지가 다 갔어요. 이 통째로 준 에너지가 요 분자 그리고 밑에 그 상자 밑에 분자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에너지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간 에너지는 절대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일수록 국민들한테 자유 안 주려고 그래요. 저도 찔끔찔끔 주려고. 한 번 준 것은 뺏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것뿐이 아니라, 이게 이제 비유를 조금 달리하면, 일단 자식들한테 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예요. 일단 모여진 데서 흩어지고 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이제 그 참 절망적인 희망을 갖는 때가 있는데, 이건 엔트로피 법칙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가 보다. 어떻게 해올까?
그러니까 엔트로피 개념이 참 재미있어요. 잘 보면 세상 다 이 방향을 잘 알고. 그래갖고 종교를 엔트로피하고 연결시키는 거를 본 적은 있는데 네.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이게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분산입니다, 분산. 예, 원래 뭐 힘을 하나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잖아요. 근데 그 분산이 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 모든 자연 현상들은 단순하고 조직적인 상태 또는 에너지로부터 복잡하고 무질서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되돌아올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걸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거스르는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상상만 가능합니다. 상상만. 그거를 달리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유도의 증가다 그래요. 일단 개별 그 구성원들이 다 자유를 느끼면 절대로 구속되는 쪽으로는 거꾸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칸막이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입자 하나를 넣었어요. 이렇게 박스에다 입자 하나를 넣었어요. 이놈은 여기만 있죠. 100%. 이 칸막이 있으니까. 칸막이를 열어 제끼면 이놈이 이리 갔다 이리 왔다 하죠. 우리가 상상해서 이거는 칸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놈이 어디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여기 100%예요. 그렇죠? 여기 갇혀 있으니까. 근데 열면 여기 50%, 여기 5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두 개가 있으면 이놈이 처음에 두 개 다 여기 있었어요. 100%. 근데 열면 이놈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오니까 여기에 두 개 모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4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AB가 있을 때 AB, 여기 AB 있을 수도 있고 AB, AB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열분하면.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4분의 1이 되죠. 두 개니까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한 10개쯤 되면 2의 1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입자만 해도요. 한꺼번에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원래도 돌아가는 게 2의 10승분의 1이에요. 그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 공기가 얼마나 많아요. 10개만도 그런데 이거를 한 100개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100만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 또 1000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싹 있네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공기라는 거는요. 박스에 보통 1기압에서 여기 있다는 것은 100개 정도가 아니잖아요. 100개의 100배의 100배의 100배 이런 거잖아요. 확률 제로입니다, 거의. 이게 확률이지 그냥 안 간다 하는 게 가요. 가는데 전체가 한쪽으로 모이는 거는 경우 수가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수학의 법칙은 아닌데 우주 법칙이에요. 전혀 그 확률적으로는 우리가 우주의 그 나이만큼 우리가 산다고 해도 못 볼 확률이에요. 그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엔트로피 법칙이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대부분 거기서 떨어집니다. 얘기하거든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이제 식으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그쪽에서 올 때 이 오는 거가 그래도 이제 다 퍼지지 않고 왜 우리 근거리에 더 많이 오잖아요. 네. 서쪽에 더 네, 네. 미세먼지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얘가 완전히 다 흩어지진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다. 가까운 곳에 더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그 입자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죠. 입자 크면요, 그냥 중국에서 오다가 거기서 바로 떨어지죠. 근데 입자가 작고,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이제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그 전생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같이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이유가 그 수증기가 올라가도 결국은 그 동네에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업식도 그와 같다. 우리가 뭐 갑자기 이렇게 다 갑자기 러시아에 태어난다든가 막 아니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비유를 한 네. 거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는 짐작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조건이 비슷한데 태어난다는 거죠. 조건이 비슷한데. 오히려 성향이 그래서 같은 비슷한 성향으로 그렇죠. 게더 낫. 예, 근데 그렇다는 이제 거죠. 확률이 더 높다는 거겠지. 자, 이제, 근데 왜 우주가 팽창하지? 그건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어쨌든, 빅뱅, 땅 터진 이후에 팽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니까 엔트로피도 커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아니, 이렇게 자유스러워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기 더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질서해졌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이나 마찬가지로 자유도 degree of disorder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질서도. 그러니까 저놈은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확대됐기 때문에. 어쨌든 자유도의 극대화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고, 이것은 뭐 모든 물리 실험에서 이거는 반대되는 현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성원들의 선택의 폭이 가장 넓고 다양한 쪽으로 변화가 진행된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역사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역사의 발전이 있다면 인류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 아닐까? 또 불교에서의 목표하는 해탈, 완전한 자유, 그것도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 극대화 아닐까? 그렇죠? 네. 또 경제 성장을 하는 것도 그 구속 조건을 없애려고 엔트로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누구 더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개별적인 자유도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경제 성장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양적 사회로부터 질적 사회로의 전환,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보면요. 생물체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생명 활동은 엔트로피 감소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생명 현상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흐트러져 있는 거에서 에너지를 우리가 짜내서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생물처럼 자유롭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음식물이나 뭐 이거를 해서 섭취를 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런 기능이 없으면 돌이죠, 그냥. 생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저기 있는 걸 내가 갖고 온 것 뿐인데, 그런데 저렇게 자유로운 것을 내가 아주 조직화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현상이라는 건데, 세포도 만들고, 넌 여기 가서 일해, 여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둬서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가야 할 곳에 가는 거거든요, 생명현상. 그걸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생명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공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엔트로피 전체 그거에 이집은 안 돼요. 부분적으로는 다 감소해요. 아까 이거 얘기하면 돼요. 뜨거운 물, 찬물 했을 때 뜨거운 물의 입장에서는 식었으니까 엔트로피 감소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어요. 전체는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 교환 같은 주위 환경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그건 고립계라고 볼 수가 없고 열린계예요. 열린계에서는 그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디까지 따져야 되는지.
결과물 전체는 항상 엔트로피 증가한다. 이게 이제 대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연력학 엔트로피 증감을 계산을 딱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나와 있는 그 잘 알려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생명체는 고립된 사건이라고 보면 안 돼요. 생명체는 반드시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와 함께 해야만 존속되는 열린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는 그 소스가 어디냐? 에너지는 태양입니다. 지구에 관한 한 태양이에요. 1초에 400만 톤의 수소가 태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핵융합을 일으켜가지고 입자들이 방출이 되고 엄청난 양의 감마선이 쏟아져 나옵니다. 감마선이라는 것은 전자기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자기파. 근데 아주 그 감마선은 이런 우리 가시광선 이런 거보다도 에너지가 센 거예요. 감마선 쪼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그놈이 가시광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충돌하면서.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햇빛이 에너지가 이제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1m 여기에 700와트가, 즉 1초 동안에 700줄이라는 에너지가 쏟아지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에너지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돼요. 어쨌든 그만큼 에너지원이 태양입니다. 지수화풍과의 부단한 교류 없이 생명은 또 지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없으면 안 되고 또 그런 교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거의 90% 이상이 원소 몇 가지죠? 뭐죠? 물이니까 당연히 H2O니까 수소하고 산소 있을 거고 질소 있을 거고 또 이게 그 유기체니까 카본, 탄소, C 있을 거고. 굉장히 많지 않아요? 아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이 물이 몇십 프로라고 그러면은 H2O가 뭐예요? 수소하고 산소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단순한 몇 가지로 되고 그 중에 카본, C, 탄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기체라고 그럽니다. 탄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소. 그 다음에, 질소. 굉장히 흔한 몇 가지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이런 거죠. 어쨌든, 한 생명체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포함해서 지구적 혹은 우주적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체의 엔트로피 감소를 핑계로 생명현상에 신이 개입할 근거는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엔트로피하고 이 신 얘기를 할 때는 이건 거의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몇 번 내가 강조를 하는데 이게 1986년 제가 서강대학교 온 게 1983년이거든요. 3년 딱 지났는데 신문에 중앙일보에 대문자가 막 나왔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창조학회에서 강연을 하는데 유명한 기시 교수라는 분이 기시 박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가서 강의한다. 기시라는 사람이 미국 창조과학회 부회장이었었거든요. 와서 한 얘기가 지금 바로 그겁니다. 모든 물리 현상은 엔트로피 증가 현상인데 생명 현상은 감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자연 현상이 아니다. 생명 현상. 뭐가 틀려도 여러분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엔트로피 증가, 대단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다윈의 그 진화론입니다. 엔트로피 증가 경우는 물리법칙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도 생명현상에 대해서 적용할 때 제한 조건을 무시한 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진화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화석의 해석의 경우는 이거는 조금 감정적이에요. 앞에 거는 여러 가지 과학도들이 전부 다 거의
100% 과학자들이 이거는 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화석의 문제는 굉장히 긴 시간에 있었던 문제고, 이 거의 감정적 공격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를 이제 과학자들이 거의 대응을 안 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 밑에 보면요. 진화론을 이제 흠집내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화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화석을 가지고 했냐면 그 펠럭시 강, 텍사스 중부에 있는 펠럭시 강에 거기에 보니까 이 바위가 막 홍수가 나가지고 바위끼리 부딪혀서 땅 깨졌는데 바위에 공룡 발자국이 화석이 생겼다. 이렇게 신문에 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공룡 발자국 옆에 인간의 발자국이 있다.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 현 인간이 살았다는 증거다. 그게 이제 6천년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맞물리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된 대로 그때 공룡 살 때 인간도 창조된 대로 그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일이냐면 진화론이 1860년대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 거의 들어올 때쯤 되면 양자역학 뭐 그래서 굉장히 이 고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종교, 특히 기독교 창조론자들이 이제 상당히 위축이 되죠. 다시 그걸 시도하는 게 뭐냐. 1930년대에 미국의 이제 대공황이 오죠. 전 세계적 대공황이었을 때 우리나라처럼 돈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돈을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주고서 이 사람 일부가 뭘 시켰냐면 이 펠럭시 강의 그 바위에, 쪼개진 바위에 새겨라. 새겨라. 그래서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가서 일부가 새깁니다. 본인들은 뭐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30년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게 한 60년대 안에 와서 이 사건이 터져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사진도 막 나오고 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어요. 과학자들은 안 믿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탄소 뭐 연대 이런 거 계산하면 나오는데 벌써 이 나무 뭐 숲 이런 것만 해도 뭐 몇천 년 몇 억 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위에서 무슨 인간하고 공룡하고의 발자국 같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들어서 타임즈에까지 그게 나옵니다. 표지에 나와요, 사진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몇 명이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 하버드 교수도 있고, 어디 교수,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이 채취를 하는데, 샘플을. 채취를 해서 탄소 측정을 하면, 저거가 생기거든요. 처음에 탄소가 만들어졌을 때와 오래됐을 때의 탄소의 동위원소 분포가 달라요. 그걸로 연대 측정을 합니다. 해보니까 이거는 몇십 년 전에요. 이게 뽀록이 났어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지금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공공근로 하던 사람 시켜서 한 짓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게. 이게 과학적 사기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키처라는 사람은 과학적 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 적힌 글자를, 이게 주 63가 나옵니다. 그대로 이해하는 데 손을 들어주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척하는 사람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종교적 교의를 과학적으로 가장하는 사람, 종교적 가르침과 과학 교과에 포함되도록 시민들을 설득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많은 쓰면 책이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싸운다. 이런 책이 나옵니다. 자, 타임즈에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몇십 년 후, 이거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거죠. 만든 후에 한 30년, 40년 후에, 그래서 광신자들이 모렴치한 사기구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과학도 아니고 과학일 필요도 없으면서 과학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신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관계. 코페르니쿠스가 이게 우주 이것도 신이 지금 개입할 필요 없어요. 지들끼리 밀고 땡기고 하면서 생기네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과 신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의 가능성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완전히 생명까지도 이러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지동설과 같이 불편하지만 이미 확고부동한 이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데 반해서 생명을 좀 따지고 싶어 했는데 그게 사기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만 끈질기게 매달리는 창조론자들의 입장이 저는 굉장히 좀 안쓰럽다. 조급해서 그래요. 뭔가 여길 가둬놔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게 무모해진 거죠. 자, 물질 현상 측면에서 볼 때는 복제성,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성, 개체 보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강한 자기 성격이거든요. 특히 이제 베타성, 생명은 베타성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robbery, 도둑질이다. 그래요. 주위에 엔트로피 증가하는 놈을 짜내가지고 자기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시처럼 아름답게 생각할 거 없다. 우리 시인은 얼마나 생명 현상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사람들 속이는 거죠. 과학자들이 참 재미없네요. 이러고 보니까. 내버려두지. 그러니까 생명체는 그 자체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을 것 같고,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은 정말 도둑질이에요. 저 혼자 유지하려고 주위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주위를 아주 쥐어짜고, 그렇게 도둑질하고 어지럽히고. 자, 얼마나 생명이 끈질긴가 하는 그 예가 밑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는 어디서 봤는데, 이 뭐냐면, 이런 상자에다가 씨를 하나 심어 놨어요. 이게 이제 십수년 전에 미국 아이오와대 생물학 실험실에서 심은 거예요. 밀씨앗을 심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뿌리를 넓히겠어요. 그런데, 뿌리를 한번 다 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뿌리 길이를 다 측정을 했더니 무려 서울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를 정확히 14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로 뿌리가 측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생명이 지독해요. 아예 물도 안 주고 막 힘들고 그러면 에이 우리 죽어버리자 이럴 건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만큼 실제로 생명을 우리는 인간이 찬양을 하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도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고도 이제 뭔가 생명 그 자체가 귀중하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야만 우리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도요, 무아의 행위를 방해하는 강력한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습니다. 이게 너무 지독하네요.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생명을요, 종족 본능을 발휘하는 무시겁나의 업장이다라고 얘기한 동양 또는 불교에서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짱이 모아진 것, 덩어리.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목적적 행위, 그것은 두꺼운 업장의 집착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엔트로피 감소 현상이라 일반적인 우주적 현상, 자연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단순한 생명활동과 그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정신적 깨달음이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물질을 갖고 있는 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한 그 자체는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고, 단순히 생명체를 살리는 것은 그거보다는 함께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데 우리는 목적을 둬야 된다. 이 엄청난 업식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다급생내의 업식이 접혀 축적되어 있는 육신을 보존할 뿐이지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약으로 하라 뭐 이렇게 먹는다 그러는데 이걸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정말 생명이 참 지독한 걸 보면 정말 약으로 하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업장이 두꺼운 동식물로 있을 때보다 인간의 모습이 그래도 나으니까 맹구 오목에 비유해서 500년마다 한 번씩 솟구쳐가지고 구멍을 만나는 것이 맹구 오목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서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그래서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평형 상태, 그런 열반 적정의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생에 뭐 태어나고 싶어 이러지 말고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 것을 생명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를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서양인들에게는 이게 찬양의 대상이거든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동양 혹은 불교에서는 거꾸로예요. 생명은 업식의 결과예요. 그 의미를 알면 이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열반 적정의 세계가 우리 생전에 가능하겠냐? 이게 먹고 싸고 이럴 때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쓸모있는 에너지를 더 고갈시키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환경 입장에서는 생명현상은 무질서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생명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뭐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하는 게 최상의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 자체나 극대화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 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생명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 가급적 많은 생명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엔트로피 증가를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 삶을 가능하면 많이 시간을 줘서 지속하게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생명체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불교의 목적도 그거밖에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욕망이 완전히 꺼진 정신체계를 추구함으로써 불균형의 물질 세상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자들이 목표로 해야 됩니다. 나 죽으면 좋겠네요. 후딱 죽는 게 목표가 아니고 최소한으로 유지해서 평형 상태를 도모하고 그런 정신적인 삶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도리밖에 없다. 개체적인 생명체에 대한 집착보다는 유기적 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으면 최상이다. 엔트로피가 변화가 적은 사회 또는 그거를 우리는 요새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그렇습니다. 또는 생태적, 사회적 인간으로의 지향,
이것이 불교가 또 목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불교적 인감, 불교적 삶, 이거를 엔트로피에 증가하는 이런 자연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는 게 오늘 공부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